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공기관 관리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그 시점에 현재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감안해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배울 게 다음 주의 것과 합해서 공기업의 민영화라고 합니다. 정부의 것을 민간으로 넘긴다라는 얘기죠. 제가 대학교 때 공기업론이라는 수업이 있었고, 그게 3학년 1학기 수업인가 2학년 2학기 수업인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또렷하게 기억하는 거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는 중간고사 문제, 이 학교 시험 문제, 학교 중간고사 문제에 공기업의 민영화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를 이렇게 입장을 정해서 논술형 문제를 쓰라고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2년도일 거예요. 2002년도 아마 그 한일 월드컵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걸 끝나고 아마 그 공기업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주 특별한 교수님들 한 몇 분 빼고는 민영화라는 개념이 교수님도 겪어본 일이 별로 없고 학생은 아예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헤맸어요.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을 배우고, 자, 당신은 민영화를 찬성하는 쪽에서 서술할 것인지 반대하는 쪽에서 서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그때 당시 수강생 한 6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고민했어요. 저희가요. 왜냐? 교수님이 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인지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인지, 자, 교수님의 입장에 맞춰서 답안을 써야 된다? 아니다, 그냥 자기가 공부한 걸 쓰면 된다 해가지고, 이게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 마음을 좀 읽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장단점은 그냥 교수님이 말한 거 외워서 쓰면 되는데 겪어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민영화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심지어 경영학을 전공하신 학생들, 당시 학생들은 야, 기업이면 기업이지, 공이라는 단어가 왜 붙은 거야? 야, 기업하고 공기업의 차이가 뭐야? 이거를 이해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약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민영화라는 거는 좀 아주 옛날에 이제 좀 큰 쟁점이 됐던 주제고, 요새는 그냥 그렇구나 요런 얘기 정도고,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수업까지 합해서 민영화라는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갈수록 늘어나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조직이 늘어나든 인력이 늘어나든 돈이 예산이 늘어나든 공기업은 당분간 늘어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하자고요. 정부에서 시장 영역으로 보내는 게 민영화예요. 근데 지금 제가 분명히 공공기관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확대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장으로 보낼 생각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하고 지정하고 더 늘려간다는 거죠. 그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민영화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얘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68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민영화는 공공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서 1980년대 초부터 민영화라는 논의가 생겼습니다. 자, 이때 영국이 석유 파동, 이른바 오일 쇼크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겪었고, 그리고 영국이 외환위기 체제, IMF 체제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라는, 흔히 말하는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대처 수상이, 정부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시장으로 보내자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싸웠죠. 영국의 어떤 역사, 영국의 행정뿐만 아니라 영국 역사 전체를 봐도 이게 굉장히 독특한 시도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공무원이었는데 갑자기 공무원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거의 정신없이 반발을 했죠. 당연하죠, 그거는요.
야, 지금까지 뭐 그런 단어가 뭐야? 그게 무슨 의미야? 그게 무슨 뜻이야? 당연히 반발하죠. 자, 그렇게 해서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인 근거가 이제 등장하죠.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을 해야 된다. 정부를 마치 경영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정부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민간에 넘겨라. 이 신공공관리론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민영화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석유 파동에 영국 정부가 대응이 좀 미흡했고, 물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정부 실패,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수많은 곳에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망쳤다. 자, 그래서 정부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시장 영역으로 보내라. 간섭하지 마라. 기업처럼 정부를 운영하자. 이게 바로 신공공관리론의 뭐 대표적인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171쪽이요. 뭐 복잡한 개념은 다 생략합니다. 171쪽에 큰 그림 바로 아래요. 이와 같이 공공 부문에서 민간 시장 영역으로 이동을 강조하는 넓은 의미의 민영화는 시장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자, 시장의 힘을 강조하는 거 첫째, 자, 자유 경쟁. 돈 벌고 싶으면 벌고, 잘 살고 싶으면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거죠. 자, 반대로 단점. 자,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거. 그리고 독과점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자, 당시의 노동자,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죠.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처럼 뭐 내 거 아닌데 뭐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하면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결국에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민영화는 시장의 힘을 강조한다. 알아서 잘 될 것이다요. 기본적으로는요. 경쟁도 잘 될 것이고. 자, 즉 시장에 기초한 정책의 입법과 집행은 첫째, 동그라미 1번. 기존의 공공부문을 대체하는 적절한 시장이 민간 부문의 존재하거나 창출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시장은 정부보다 더 효율적이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맞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역시 맞아요. 자, 시장은 정부보다 효율적이다라는 가정에 따라서 민영화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공공부문, 굳이 정부가 그거 안 해도 기업 또는 개인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민영화에 대한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7년 그 지금의 코레일, 옛날 철도청이라는 부서였습니다. 자, 철도청이 자, 코레일로 민영화되는 그 시점에 뭐 엄청난 집회 시위가 일어나고 찬성과 반대해서 막 당시에 그 굉장히 큰 주제였어요. 다만 외환위기라는 뭐 우리나라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심한 갈등과 뭐 죽인다 살린다의 그 말들이 많았는데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 목표 때문에 비교적 좀 굉장한 갈등이 있었지만 해결이 민영화가 됩니다. 결국에는요. 자, 그런데 그 172쪽에 이제 중간에 세 번째 문단이요. 이렇게 행정조직이 시장지향적으로 변하는 것을 넓게 보면 시장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켓. 자, 행정조직이 시장조직으로 시장지향적으로 변하는 것을 넓게 보면 시장화라고 얘기하는데 민영화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그러나 더 엄격한 의미에서 시장화란 공공부분이 민간부분의 시장지향적 관리 방식을 벤치마킹한다. 기업에서 저거 괜찮은 제도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것을 본받아서 한다는 얘기를 시장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성과급이죠. 일 잘하는 팀, 일 잘하는 개인에게 급여를 더 주자. 이거 뭐 너무 옛날부터 했던 거라서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172쪽의 아래서 세 번째 줄이요. 민영화는 공기업의 소유, 누구 거냐? 지배 구조. 자, 정부가 얼마나 공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민유화에 가까운 용어라고 한다면 시장화는 경영관리 방식을 따라가는 민간화에 가까운 개념이다. 말을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요. 결국에는 시장화는 정부가 기업의 우수한 점을 잘 본받는다라는 개념, 민영화는 소유, 정부 거냐, 기업 거냐, 누구 거냐, 이거를 강조하는 게 바로 민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 어디냐면요. 174쪽의 맨 아랫줄입니다. 174쪽의 맨 아랫줄. 공공조직의 민영화를 포함한 조직의 시장화는 자, 필연적으로 당연히 조직의 변화. 자, 175쪽의 맨 위에 줄이요. 자, 새로운 조직 문화의 가치를 도입한다. 이게 경영의 논리를 도입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이 많은 얘기들은 제가 지금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건너뛴 얘기에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가 자, 경영 회사, 기업에 좋은 것을 본따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당연히 모든 게 바뀌어야죠. 자, 일 잘하는 사람 돈 더 준다. 자, 그리고 성과를 내면 예를 들어서 돈이 아닌 다른 거를 복리후생, 자, 복리후생을 더 해준다. 뭐 이런 것부터 굉장히 다양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직 문화가 바뀌죠. 아, 난 뭐 출근해서 가만히 퇴근할 때까지 뭐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아니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민영화에서 가장 큰 얘기였어요. 이게 근데 25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뭐 오늘 뭐 일은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직원들이 하는 거고 뭐 난 내 거 다 했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뭐 오늘 뭘 좀 쉬자. 근무 시간에 이렇게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런 조직 문화가 달라지는, 그리고 성과급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승진 같은 것에 그 결과, 성과가 반영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면서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왔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조직에 들어온 지 20년인데 왜 나는 돈을 쟤보다 못 받냐, 나보다 한참 들어온 지 그 얼마 안 되는 애보다 왜 돈을 못 받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항이 컸는데, 역시나 그 우리나라의 민영화 개념이 그래도 빨리 이게 도입이 된 이유는 아주 좀 그 이상한 얘기겠지만, 그건 이제 외환위기 체제에서 벗어나면서, 자, 외환위기에 관련된, 외환위기를 자 벗어나자, IMF 체제를 탈출하자는 게 뭐 거기에 그 논리에 반대를 하면 매국노죠. 거의 뭐 친일파 이상의 매국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탈출한다라는 그 엄청난 목표 아래 민영화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목표에 반항하는 사람은 거의 뭐 적이라고 봤죠.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너무 큰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감히 뭐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데 네가 뭔데 이걸 반대하느냐. 뭐 반대하면 그거는 거의 뭐 죽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주 사실은 갈등도 많았고 싸움도 많았고 부작용도 많았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밀어붙여서 해결은 된 거예요. 민영화 정착됐어. 한번 첫 사례가 나왔어.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우리 국민들의,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2년 반 만에 외환위기 체제를 벗어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민영화가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얘기를 아셔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민영화 이걸 왜 배우지? 이거 요새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25년 전,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론은 안 변해요. 이론이 안 변하기 때문에, 이론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면 되는 거고,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좀 굉장히 어렵기 20년 전에 영국과 미국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 직업, 내가 돈 벌고 먹고 사는 걸 건드리면 당연히 누구라도 반발해요. 당연히 반발해. 그 반발을 좀 참느냐, 아니면은 흔히 말해서 파업, 그 다음에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죽인다 살린다 하는 거, 이렇게 하느냐의 차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배경을 모르면은 다음 주까지 민영화 얘기가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영화 논리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어떤 식으로든지 확대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